11장. 약속된 시간에 나는 미스 해비시엄네 집으로 다시 갔다. 대문에서 머뭇거리며 초인종을 누르자 에스텔러가 나왔다. 에스텔러는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들어오게 한 뒤 대문을 잠갔다. 그러곤 다시 앞장서서 나를 데리고 촛불을 놓아둔 그 어두운 복도로 들어갔다. 그때까지 계속 나를 본 척 만척하고 있던 그녀는 촛불을 손에 집어들더니 어깨너머로 돌아보며 거만하게 말했다. 너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나를 집의 전혀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갔다. 복도는 아주 길어서 저택의 네모난 아래층 전체를 통과하여 지나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로질러 간 부분은 네모난 아래층의 한쪽 면에 불과했는데 그 끝에 이르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더니 촛불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햇빛이 다시 나타났고 곧 나는 우리가 판석이 깔린 자그마한 안마당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마당 건너편에는 독채로 떨어진 주택이 하나 서 있었는데 없어진 옛 양조장의 지배인이나 주임이 살았던 집처럼 보였다. 집의 바깥벽에는 큰 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다. 그건 역시 미스 해비심의 방에 있는 괴종시계와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9시 20분 전에 멈춰 있었다. 우리는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층 안쪽에 있는 천장이 낮고 어두컴컴한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에스텔레는 그들이 있는 자리로 가면서 나에게 말했다. 꼬마야, 넌 저쪽에 가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어. 그녀가 말한 저쪽이란 창가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방을 가로질러 그 저쪽으로 가서 아주 거북하고 불편한 심정으로 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창문은 마당을 향해 나 있었는데 아무렇게나 방치된 정원의 아주 초라한 한 귀퉁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성하게 늘린 양배추 줄기 잔해들과 끝을 둥글게 쳐서 푸딩 모양으로 다듬은 지 이미 오래된 듯한 회양목 한 그루가 거리로 보였다. 이 회양목은 그 후 새로 자라난 가지들이 여기저기 위로 삐져나와 모양이 흉해지고 색깔도 서로 다르게 되어버려서 마치 푸딩의 그 부분이 냄비에 들러붙어 타버리기라도 한 것 같은 꼴이었다. 물론 이것은 회양목을 멀거니 바라보면서 떠올린 나의 소박한 연상에 불과했다. 밤사이에 살짝 눈이 내렸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채 남아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정원의 차갑고 그늘진 귀퉁이에는 눈이 아직 완전히 녹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리고 자그마한 회오리를 일으키며 부는 바람이 그곳의 눈을 쓸어올려 내가 서 있는 창가 쪽으로 날려보냈는데 마치 내가 그 집에 온 것 때문에 나에게 공격을 퍼붓기라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내가 거기 들어온 것 때문에 방 안의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것과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간파하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난로 불빛을 제외하고는 방 안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면밀하게 뜯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고 이 때문에 내 온몸의 뼈마디는 뻣뻣하게 경직되었다. 방 안에는 숙녀셋과 신사 한 명이 있었다. 어떻게 그랬는지를 모르겠지만 내가 창가에 서 있은 지 5분도 채 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아첨쟁이에다 사기꾼이라는 인상을 나에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첨쟁이에다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자기 자신도 아첨쟁이에다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허락이 내려지기만을 멍하니 따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숙녀들 중 가장 수다스러운 여자조차도 하품이 나오는 것을 참기 위해 잔뜩 눈을 부릅뜬 얼굴로 이야기를 해야 했다. 커밀러라는 이름의 이 숙녀는 우리 누나를 아주 많이 생각나게 했는데 단지 나이가 좀 더 많고 얼굴 생김새가 좀 무디게 보인다는 점만이 달랐다. 실제로 그 숙녀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나는 그 숙녀에게 얼굴 생김새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꽉 막힌 벽 같은 그 숙녀의 얼굴은 그만큼 아무런 특색이 없는 밋밋함과 무미건조함 그 자체였다. 가엾은 사람 같으니라고 꼭 우리 누나처럼 아주 느닷없는 방식으로 그 숙녀가 말했다. 남도 아니고 바로 자기가 스스로의 원수라니까요.
차라리 누군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일 거요. 신사가 말했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레이먼드 사촌, 다른 숙녀의 말이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르 포킷, 레이먼드 사촌이 대답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으면 누굴 이웃으로 여기겠어요? 미스 포킷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자 커밀러도 소리내어 웃으며 하지만 하품이 나오는 것을 막으며 말했다.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을. 그러나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은 오히려 그 말을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다른 숙녀가 엄숙하게 강조하며 말했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에요. 가엾은 사람 같으니라고. 커밀러는 곧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들이 모두 그동안 내내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거는 정말이지 너무나 이상하다니까요. 톰의 아내가 사망했을 때인데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만 그때도 그는 정말이지 톰의 아이들 상복에 상장용 장식을 최대한 많이 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득해도 막무가내였다니까요. 맙소사 커밀러, 엄마 이런 그 불쌍한 것들이 상복만 입고 있으면 됐지.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라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매시우답다니까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다니. 물론 그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요. 좋은 점이. 레이먼드 사촌이 말했다. 맹세코 나는 그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예의 범절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고 또 앞으로도 결코 없을 거요. 모두들 알다시피 나는 할 수 없이, 커밀러가 말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단호하게 주장해야 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죠.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라고요. 나는 그에게 상장용 장식을 최대한 달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망신을 당한다고 말했죠. 그러곤 아침 식사 때부터 오찬 때까지 그 일로 계속 울어댔죠.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자 마침내 그는 격하게 화를 내고 거친 말을 내뱉으며 소리쳤어요.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건대 내가 그 즉시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 필요한 것들을 샀다는 것은 언제 생각해도 나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곤 한답니다. 하지만 돈은 그분이 냈지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텔르가 물었다. 누가 돈을 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얘야. 커밀러는 대답했다. 어쨌든 그것들을 구입한 사람은 바로 나였으니까 밤중에 잠이 깰 때마다 나는 그 사실을 평안한 마음으로 생각하곤 할 거란다. 멀리서 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동시에 누군가 외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한 소리가 그것과 뒤섞여 내가 지나온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그러자 대화는 중단되었고 에스텔르가 나에게 말했다. 자, 가자 꼬마야. 내가 돌아서자 그들은 모두 극도의 경멸감에 찬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방에서 나갈 때 세르 포킷이 나 원참 또 무슨 회개한 짓이람 하고 말하는 소리와 커밀러가 분노에 찬 어조로 이런 변덕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정말 어처구니 없다니까? 하고 덧붙이는 것이 내 귀에 들렸다. 촛불을 들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에스텔르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더니 뒤로 돌아서서 얼굴을 나한테 아주 바짝 갖다 댄 채 특유의 그 조롱하는 태도로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니? 그래서 어쨌다니 아가씨? 나는 그녀에게 거의 부딪혀 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멈춰 서서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물론 나도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내가 예쁘니? 그래요. 아주 예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욕적이니? 지난번에 그랬던 것만큼은 아니고요. 나는 말했다. 지난번만큼은 아니라고? 네. 마지막 질문을 할 때 그녀는 발끈 화를 내는 듯 싶었는데 내가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갈겼다. 자, 이젠 어떠니? 그녀는 말했다. 이 천한 괴물딱지 꼬맹이야. 자, 이젠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말하지 않겠어요. 위층에 가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그건 아니에요. 왜 다시 울지 않는 거니 이 비열한 꼬마놈아? 절대로 다시는 아가씨 때문에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어떤 거짓말만큼이나 거짓된 선언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그녀 때문에 속으로 울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그녀 때문에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을 나 자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겨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던 한 신사와 마주쳤다. 이 아이는 누구냐? 신사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저 꼬마일 뿐이에요. 에스텔라가 말했다. 건장한 체격의 신사는 얼굴이 굉장히 가무잡잡했는데 머리가 굉장히 컸고 손도 그에 걸맞게 아주 컸다. 그는 그 큰 손으로 내 턱을 잡더니 내 얼굴을 들어올리고는 촛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나이에 비해 일찍 머리 윗부분이 벗어 있었으며 수치 많은 까만 눈썹은 옆으로 눕지 않고 뻣뻣하게 곤두서 있었다. 두 눈은 얼굴 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는데 불쾌할 정도로 날카롭고 의심에 가득 찬 눈빛이었다. 또 커다란 시계줄을 들이우고 있었으며 깎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턱수염과 구레나룻이 자라났을 자리에 짙고 검은 반점들만 남아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가 나중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리라는 예견 같은 것도 그 당시 나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연히도 그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나는 그 순간 그를 세밀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근처에 사는 소년인가? 그러냐? 그가 물었다. 네, 아저씨. 나는 말했다. 여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지? 미스 해비시엄께서 불러서 왔어요, 아저씨. 나는 대답했다. 그래, 똑바로 행동하거라. 나는 아이들을 많이 대해보았는데 니놈들은 모두가 고약한 사고뭉치들이야. 그러니 명심해라. 그는 자신의 커다란 집게 손가락의 옆면을 물어뜯는 동시에 찌푸린 얼굴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똑바로 행동해야 된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그게 기뻤는데 왜냐하면 그의 손에서 독한 비누 향내가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던 길을 계속 갔다. 나는 그가 혹시 의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곧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사일 리 없었다. 의사라면 좀 더 점잖고 부드럽고 권유하듯 말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이 우리는 곧 미스 해비시엄의 방 안에 들었었다. 그녀를 비롯해 방 안의 모든 것이 내가 지난번 보았던 그대로였다. 에스텔라는 나를 문가에 세워둔 채 가버렸다. 나는 미스 해비시엄이 화장대에서 고개를 돌려 나에게 시선을 던질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말했다. 날짜가 지나간 게로구나. 그렇지? 네, 마님. 오늘이 바로. 자, 그만두거라. 미스 해비시엄은 손가락을 짜증스레 흔들어대며 말했다. 그런 건 알고 싶지 않다. 자, 놀 준비가 되었느냐? 나는 약간 당혹감에 사로잡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마님?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카드 놀이도 못하겠다 말이냐? 그녀는 날카롭게 살펴보며 물었다. 아니요, 마님. 그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원하신다면요? 이 집이 너한테 낡고 엄숙한 느낌을 준다 이거지, 꼬마야? 미스 해비시엄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놀고 싶은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 이거지. 너 그럼 일이라도 하겠느냐? 나는 그전에 받았던 질문에 대해 느꼈던 것보다 더 편한 마음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꺼이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 저 건너편 방으로 가거라. 그녀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내 뒤의 문간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나는 문 앞 청계천 마루를 건너가서 그녀가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 역시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리고 답답하고 탁한 냄새까지 났다. 축축하게 보이는 구식 벽난로에는 지펴놓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는 난로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활활 타오르기보다는 오히려 금세 꺼져버리고 싶은 듯한 기색이었으며 거기서 마지못해 피어올라 방 안에 떠있는 연기는 바깥의 맑은 공기보다 오히려 더 추운 느낌을 주었다. 꼭 우리마을 습지대의 안개처럼 말이다. 높은 벽난로 선반 위에는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 같은 촛대의 촛불 몇 개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니 좀 더 제대로 표현하자면 방 안의 어두움을 희미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방은 널찍했으며 감히 말하건대 옛날에는 훌륭했을 게 틀림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방 안의 모든 물건은 먼지와 곰팡이로 덮여 있었으며 금세라도 무너지거나 부서져 내리고 말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이 중 제일 눈에 띄는 물건은 기다란 식탁이었는데 식탁보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마치 이 집과 시계가 모두 멈추어버린 그 순간에 어떤 잔치 같은 것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식탁의 중앙 장식대와 그 위의 장식물을 합친 것 같은 어떤 물체가 펼쳐진 식탁보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위로 거미줄이 너무나 겹겹이 둘러쳐져 있어서 형체를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다. 넓게 펼쳐진 그 누런 식탁보. 지금도 잘 기억하는 바 중앙의 그 물체는 꼭 그 식탁보에서 자라고 있는 시커먼 버섯처럼 보였다. 그 누런 식탁보를 따라 살펴보던 나는 다리에 반점이 있고 몸이 얼룩덜룩한 거미들이 중앙의 그 물체로 바쁘게 달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공적인 상황이 거미들의 공동체에 막 발생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생쥐들 소리 또한 가까이에서 들렸는데 그 녀석들 역시 거미 세계의 그 사건이 자기네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냐 방 벽면의 널판 뒤에서 달그락거리며 시끄럽게 뛰어다녔다. 하지만 까만 딱정벌레들은 이런 소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치 근시에다 귀가 잘 안 들리고 또 서로 간의 관계도 원만치 않은 노인네들처럼 벽난로 주변을 무거운 걸음으로 더듬더듬 기어다녔다.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내 관심을 사로잡았고 나는 멀찌감치 서서 그것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때 미스 해비섬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다른 손은 머리 부분이 목발처럼 생긴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꼭 그곳을 지배하는 마녀처럼 보였다. 이것은 그녀는 지팡이로 기다란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죽었을 때 누울 자리다. 모두들 와서 여기 누워있는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녀가 그 순간 식탁 위에 올라가 곧바로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박나무에서 본 그 무시무시한 밀랍 인형의 모습을 완벽하게 실현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며 나는 그녀의 손길 아래 몸을 움찔하고 말았다. 저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미스 해비심은 다시 지팡이로 가리키며 나에게 물었다. 저기 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말이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마님. 그건 대형 케이크란다. 결혼 케이크지. 바로 내 결혼 케이크지.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온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손으로 내 어깨를 비틀듯이 꽉 움켜쥔 채 나에게 의지하며 말했다. 자, 가거라. 자, 나를 걷게 해다오. 날 좀 걷게 해다오. 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 바로 미스 해비섬을 도와 방 안을 빙글빙글 걸어다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나는 즉시 걷기 시작했고 그녀도 내 어깨를 짚은 채 따라 움직였는데 우리는 품불축구시의 이륜 마차를 흉내낸다고 강한 모습과 속도로 걸어다녔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튼튼하지 못했던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 좀 천천히 하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급하고 불규칙적인 속도로 걷고 있었으며 그러는 동안 그녀는 내 어깨를 잡은 손을 움찔움찔 비틀어대며 입도 실룩실룩 움직거렸다. 그로 인해 나는 우리가 빨리 걷고 있는 것이 바로 그녀의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얼마 후 그녀는 말했다. 에스텔르를 부르거라. 나는 청계참으로 나가서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그 이름을 소리쳐 불러댔다. 에스텔르의 촛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미스 해비섬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방 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에스텔르 혼자만 와서 우리의 이런 행동을 구경했더라도 나는 충분히 거북하고 불안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에스텔르는 내가 아래층에서 보았던 그 숙녀 셋과 신사를 전부 다 데리고 들어왔고 그 때문에 나는 정말로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예의상 나는 걸음을 멈추려고 했다. 하지만 미스 해비섬이 내 어깨를 계속 잡아 비트는 바람에 우리는 걷기를 계속했다. 다 내가 주도에 사는 짓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리라는 의식으로 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른 채 말이다. 오, 친애하는 미스 해비섬, 미스 세르포킷이 말했다. 참말로 건강해 보이시는군요. 어떤 소리 마. 미스 해비섬은 대꾸했다. 난 누런 살가죽에 뼈다귀 뿐이야.
미스 포킷이 이렇게 퉁명스러운 핀잔을 받자 커밀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애초롭다는 듯이 미스 해비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 가여운 분, 정말이지 건강해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시지. 가여운 분, 그런 분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다니.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지내나? 미스 해비심이 커밀러에게 물었다. 우리가 그 순간 커밀러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었으므로 나는 당연히 걸음을 멈추려고 했다. 하지만 미스 해비심은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휙 스쳐 지나갔고 나는 내가 커밀러에게 대단히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스 해비심. 그녀는 대답했다. 할 수 있는 한 잘 지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미스 해비심이 아주 날카롭게 쏘아보며 물었다. 말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랍니다. 커밀러는 대답했다. 제 애정을 드러내 알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전 밤마다 습관적으로 미스 해비심 생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곤 한답니다. 그럼 내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 미스 해비심은 대꾸했다. 말이야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커밀러는 다정스레 말했다. 그러면서 울음이라도 참는 듯이 윗입술을 실룩거리는가 싶더니 곧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레이먼드도 다 알고 있으니 물어보세요. 제가 밤마다 얼마나 많은 생강과 산탄 암모니아수를 복용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또 제 다리에 얼마나 심한 신경성 경련이 일어나는지도 말이에요. 그렇지만 숨이 막혀 정신을 잃거나 신경성 경련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걱정할 때면 저한테 늘 생기는 일들이죠. 제가 애정이 좀 덜 깊고 또 좀 덜 예민할 수만 있다면 소화는 훨씬 잘 되고 제 신경도 무쇠 덩어리처럼 튼튼해질 거예요. 정말이지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밤에 미스 해비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그녀는 한바탕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언급한 레이먼드는 바로 그 순간 거기 함께 있는 신사라는 사실을 나는 알아차렸다. 또한 그가 바로 미스터 커밀러 즉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도 눈치챘다. 그는 바로 그 순간 그녀를 구원하러 나서서 위로와 칭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커밀러, 일가 친척에 대한 당신의 지극한 애정이 당신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급기야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아졌을 정도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오. 이봐요 커밀러, 아직 한 번밖에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엄숙한 숙녀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미스 세르 포킷, 이때쯤 나는 그녀가 체구가 작고 메마른 갈색 피부에다 주름이 많으며 호두 껍질로 만들어진 것 같은 조그만 얼굴에 수염 없는 고양이 입처럼 생긴 커다란 입을 지닌 노파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미스 세르 포킷도 이 견해를 지지하며 말했다. 그래 정말이지 그건 아니란다. 캐밀러야. 에헴. 생각하는 것이야 누구나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엄숙한 숙녀는 말했다. 사실 잘 알다시피 그것보다 더 쉬운 일도 없지. 미스 세르 포킷이 동조하며 말했다. 그래요 그래. 커밀러가 외쳤다. 그녀의 복받치는 감정은 두 다리에서 가슴으로 끌어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그토록 애정 깊은 것이 제 약점이라 할지라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않다면 제 건강은 분명코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 성격을 바꾸지 않겠어요. 설령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안 바꿀 거예요. 물론 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밤중에 잠이 깰 때 내가 그런 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지요. 여기서 그녀는 또 한바탕 감정을 터뜨렸다. 이러는 동안 내내 미스 해비심과 나는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는데 때로는 방문객들의 치맛자락을 바짝 스치며 지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어물한 방의 반대편 끝을 돌며 그들을 멀찌감치 바라보기도 했다. 매슈를 좀 생각해 보세요. 커밀러가 말했다. 그는 친척들 누구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미스 해비심의 안부를 물으러 여기 찾아오는 법도 전혀 없잖아요. 언젠가쯤은 코르셋 끈까지 끊어진 채 인사불성으로 몇 시간 동안이나 소파에 쓰러져 누워 있었답니다. 그때 제 머리는 소파 가장자리 너머로 젖혀진 채 머리카락을 온통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었고
제 두 발은 어디에 어떻게 놓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당신 머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오 여보. 미스터 카밀러가 말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상태로 실신한 채 몇 시간 동안이나 쓰러져 있었는데 그건 바로 매슈의 도무지 설명할 길 없는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사실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었지. 엄숙한 숙녀가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커밀러야, 미스 세르 포킷이 덧붙였다. 너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은 말이다. 너가 누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를 기대했는가 하는 것이란다 얘야. 고맙다는 말 같은 것은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커밀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몇 시간 동안이나 그런 상태로 쓰러져 있었어요. 레이먼드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숨이 막혀 의식을 잃었는지 그리고 생강이 얼마나 효과가 없었는지 하는 것들을 말이에요. 제가 앓는 소리는 우리 집 길 건너편 피아노 조율사의 집에서도 들렸는데 그 집 아이들은 그걸 비둘기들이 멀리서 구구구 하며 우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듣는 소리라고는 겨우. 여기서 커밀러는 한 손을 목에다 갖다 대고는 거기서 새로 화학 혼합물이라도 생성해내는 것처럼 아주 괴상하게 캑캑거리기 시작했다. 이 매슈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미스 해비셴은 나를 멈춰서게 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커밀러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 변화는 커밀러의 화학작용을 갑자기 중단시키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매슈도 마침내 여기 와서 나를 보게 될 거야. 미스 해비셴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저 식탁 위에 죽어 누우면 말이야. 그의 자리는 저기가 될 거야, 저기. 그녀는 지팡이로 식탁을 치며 말했다. 내 머리맡이야. 그리고 자네 자리는 저기가 될 걸세. 그리고 자네 남편 자리는 저기일 거고. 그리고 세르포키 자네 자리는 저기야. 그리고 조지에는 자네 자리는 저쪽이네. 자, 이제 나를 뜯어먹으러 왔을 때 모두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잘 알겠지? 그럼 이제 모두들 가버리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미스 해비셴은 지팡이로 식탁의 다른 자리를 두드렸다. 그러고 나더니 나에게 말했다. 자, 걸으라 걸어. 그래서 그녀와 나는 다시 걷기를 계속했다. 제 생각에 우리가 할 일은 커밀러가 큰 소리로 외치듯 말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밖에 없는 듯 하군요.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나마 우리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을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어요. 밤중에 잠이 깼을 때 이 일을 생각하고는 울적하게나마 만족스러워 할 거예요. 메시도 이런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는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죠.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했지만 마치 저희가 사람 잡아먹는 거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저희 보고 친척을 뜯어먹고 싶어 한다고 하시면서 가버리라고 말씀하시다니 그건 좀 너무하셨어요.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시다니. 커밀러 부인은 감정에 북받쳐 부풀어오르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이를 본 미스터 커밀러가 도우려고 나섰다. 그러자 그 숙녀는 겨우 억지로 참아내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내 생각에 그것은 방에서 나가자마자 곧바로 쓰러져 실신하고 말 작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 같았다. 그녀는 그렇게 미스 해비셴에게 손으로 작별의 키스를 보내며 남편의 부축을 받아 방에서 나갔다. 세르포킷과 조지에는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인가를 두고 경쟁했다. 하지만 세르는 너무나 약삭발라서 다른 사람에게 질 수 없는 존재였던지라 조지에는 옆을 슬그머니 돌아 아주 교묘하게 뒤로 빠졌고 그 결과 조지에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나가야 했다. 그러자 세르포킷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겠어요. 친애하는 미스 해비셴 하고 따로 자기만의 작별 인사를 하면서 호두껍질 같은 얼굴에 나머지 일행의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과 용서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에스텔리가 그들에게 불을 비춰 주러 내려가고 없는 동안 미스 해비셴은 여전히 내 어깨를 짚고 계속해서 걸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마침내 그녀는 벽난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몇 초 동안 난로 불을 바라보고 있다가 말했다. 오늘이 내 생일이란다, 핏. 내가 막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런 말은 난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방금 여기 있다 간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매년 이날 여기 찾아온단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하지. 물론 나도 그 말을 입에 올리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저기 썩은 덩어리가 된 저 케이크가 이리로 운반되어 온 것은 그녀는 거미줄에 덮인 식탁 위에 물체를 목발 모양의 지팡이로 찌르듯이 가리키며 하지만 건드리지는 않으며 말했다.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 바로 이날이었단다. 그 후로 저 케이크와 나는 함께 썩어갔지. 저것은 생쥐들한테 갉아먹히고 나는 생쥐의 이빨보다 훨씬 날카로운 이빨에 갉아먹히면서 말이다. 그녀는 지팡이의 머리 부분을 가슴에 바짝 갖다 댄 채 식탁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누렇게 바래버린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나 역시 한때는 하얀색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누렇게 바래버린 식탁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손으로 한번 만지기만 하면 그대로 바스러져 버리고 말 것 같은 상태였다. 이 모든 파괴가 완결되어 그녀는 소름 끼치는 얼굴로 말했다. 내가 신부복 차림 그대로 저 결혼식 피로연 식탁에 눕혀지는 날,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자에 대한 마지막 저주는 완성될 거야. 그날이 바로 이날과 일치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거야. 그녀는 식탁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마치 자신이 실제로 그 순간 거기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에스텔르가 돌아왔지만 그녀 역시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던 듯 했다. 방 안의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리고 저만치 떨어진 방구석마다 드리워진 무거운 어둠 속에서 나는 에스텔르와 나까지도 금세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다는 무서운 환상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미스 해비심은 자신의 어지러운 상태에서 갑자기, 즉 차츰차츰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돌연 깨어나며 말했다. 너희들이 카드놀이 하는 것을 보여다오. 왜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는가? 그 말과 함께 우리는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서 전처럼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전처럼 거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역시 전처럼 미스 해비심은 우리를 내내 지켜보았고 나로 하여금 에스텔레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했으며 자신의 보석들을 에스텔레의 가슴과 머리에 달아봄으로써 그녀의 아름다움이 내 눈에 더욱더 돋보이게 했다. 에스텔레 자신 역시 전과 똑같은 태도로 나를 대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나한테 말조차 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우리가 카드놀이를 대여섯판 가량 하고 났을 때 미스 해비셴은 내가 다시 방문할 날을 정해주었고 그러자 에스텔레는 나를 마당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전처럼 개 먹이를 주듯이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그런 다음 역시 전처럼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 기어 올라가 넘겨다 보았던 정원 담장의 출입문이 지난번 그때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단지 내가 지난번에는 출입문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출입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 출입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그리고 에스텔레가 아까 그 방문객들을 모두 내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이 정원으로 걸어 들어가 여기저기 한가롭게 돌아다녔다. 정원은 아주 황폐한 곳이었다. 참외와 오이줄기를 지탱해주는 받침대와 털이 널려 있었는데 다 날아가서 허물어진 그것들에는 제멋대로 자라다 만 것처럼 보이는 비리비리한 열매들이 낡은 모자나 헌 구두장 모양으로 매달려 있거나 찌그러진 냄비 같은 꼴로 초라하게 여기저기 삐져나와 있거나 했다. 정원을 섭렵하고 쓰러진 포도등 굴과 병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온실까지 다 구경하고 났을 때 나는 내가 어느덧 아까 창문으로 내다보았던 그 âm 울한 정원 귀퉁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 안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나는 무심코 다른 창문 하나를 들여다보았는데 아주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눈꺼풀이 빨갛고 머리카락 색깔이 옅은 창백한 어린 신사 하나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이 창백한 어린 신사는 금세 사라졌는가 싶더니 곧바로 내 곁에 나타났다. 그는 내가 들여다봤을 때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눈앞에 선 모습을 보니 실제로 잉크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안녕 어린 친구, 그가 말했다. 안녕이라는 일반적인 인사말은
대개 똑같은 말로 대답하는 게 가장 좋다고 관찰을 통해 알고 있었으므로 나도 안녕 하고 말했다. 다만 예의 바르게 어린 친구라는 말은 생략했다. 누가 너를 들여보내주었니? 그가 물었다. 미스 에스텔레가 들여보내주었어. 누가 너보고 여길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라고 했니? 그것도 미스 에스텔레야. 그럼 이리 와서 싸우자. 창백한 어린 신사는 말했다. 그를 떠나가는 것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는가? 그 후로도 나는 자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달리 뭘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태도가 너무나 확정적인 데다가 나는 너무나 놀라 어리둥절한 상태였으므로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나는 그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잠깐 멈춰봐. 몇 발짝 걸어가지 않아. 그가 빙그르르 돌아서며 말했다. 싸워야 할 이유도 너한테 말해줘야 하겠지. 자, 받아라. 사람의 화를 몹시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는 즉시 손뼉을 짝짝 치더니 한쪽 다리를 멋들어지게 뒤로 흔들어 차올려 본 다음 내 머리카락을 와락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다시 손뼉을 짝짝 친 다음 머리를 휙 아래로 숙이더니 그대로 내 복부를 들이받았다. 마지막에 그 황소 같은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무례한 짓이라고 할 만했을 뿐만 아니라 빵과 고기를 먹고 난 직후인 나한테는 특히나 불쾌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향해 힘껏 주먹을 한번 휘둘렀고 이어 또다시 휘두르려는 동작을 취했다. 그러자 그는 아하 그래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더니 제한된 내 경험으로는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껑충껑충 앞뒤로 뛰어대기 시작했다. 경기 규칙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는 왼쪽 다리로 한번 뛰었다가 오른쪽 다리로 바꾸어 뛰었다. 정식 규칙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로 한번 뛰었다가 왼쪽 다리로 바꾸어 뛰었다. 자, 앞으로 나와서 준비 운동을 해라. 그러면서 그는 앞뒤로 획획 몸을 젖혀대는 등 온갖 묘기를 다 부렸는데 그동안 나는 얼빠진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기술이 좋은 것을 보고 속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머리카락 색이 옅은 그가 머리로 내 명치를 들이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과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강요받을 때 나에겐 그것을 부당하게 여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분명히 확신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 없이 정원의 후미진 구석으로 그를 따라갔다. 두 담장이 서로 만나는 지점인 그곳은 쓰레기 더미 같은 것에 가린 어스간 곳이었다. 자리가 마음에 드냐고 나에게 물은 그는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럼 잠깐 좀 갔다 오겠다고 말하곤 사라지더니 금세 물병과 식초에 적신 스펀지 한 덩어리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두 사람 다 사용할 수 있어 하고 말하며 그것들을 담장에 기대어 놓았다. 그런 다음 그는 우독과 조끼뿐만 아니라 속 셔츠까지 벗기 시작했는데 유쾌함과 사무적 딱딱함과 살벌함이 동시에 뒤섞인 묘한 방식이었다. 그는 그리 강인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뾰루지가 나 있었고 입가에는 발진도 있었다. 그의 무서운 준비 행위는 나에게 굉장히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내 판단에 그는 대략 내 나이 또래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나보다 키가 훨씬 큰 데다가 아주 근사하게 몸을 이리저리 놀리며 움직여 댈 줄 알았다.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그는 회색 양복을 입은 어린 신사로 팔꿈치와 무릎과 손목과 발꿈치가 발육면에서 나머지 다른 신체 부위보다 상당히 앞질러 있었다. 그는 정교한 기술을 한껏 드러내는 동작으로 나와 맞붙어 싸울 자세를 취하더니 마치 어떤 뼈를 가격할지 세밀한 선택이라도 하듯이 내 신체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것을 본 나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말았는데 이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주먹을 날렸을 때 그가 벌렁 뒤로 나자빠져서 짧게 이지러진 얼굴로 코피를 흘리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본 나는 내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더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능숙한 솜씨로 얼굴을 스펀지로 닦은 다음 다시 싸울 자세를 취했다. 내 인생에서 두 번째 크게 놀란 것은 그가 다시 벌렁 나자빠진 채 버럭게 멍든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였다. 그의 기백은 나에게 굉장히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완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한 번도 나를 세게 때려보지 못했고 언제나 나가 떨어지기만 했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다시 일어나서
스펀지로 얼굴을 닦거나 물병에 물을 마시면서 규정에 따라 자기 자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침내 정말로 나를 끝장내 버릴 것이라는 믿음이 들 만큼 단호한 태도와 확고한 동작으로 나에게 달려들곤 했다. 그는 심하게 멍이 들고 말았다. 왜냐하면 기록하기 미안하지만 그를 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세게 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달려들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담벼락에 뒤통수를 부딪히며 심하게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그러한 위기를 맞고서도 그는 또다시 일어났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정신없이 몇 번인가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무릎으로 기어서 스펀지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스펀지를 잡아 위로 던져 올리면서 헐떡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너가 이겼다는 뜻이야. 그가 너무나 용감하고 순수해 보여서 나는 비록 내가 싸움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승리에 대해 우울한 만족감밖에 느끼지 못했다. 사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내가 옷을 입으면서 나 자신을 어린 야생 늑대 같은 일종의 야수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어쨌든 나는 피 묻은 내 얼굴을 이따금씩 침울하게 닦아내면서 마침내 옷을 다 차려 입었다. 그러고는 그에게 말했다. 도와줄까? 그러자 그는 말했다. 고맙지만 괜찮아. 나는 다시 말했다. 그럼 잘 가라. 그러자 그도 말했다. 너도 잘 가라. 앞마당으로 갔을 때 에스텔레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다 왔는지 묻지 않았고 또 그녀를 기다리게 한 이유가 뭔지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 기쁜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얼굴이 밝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또한 대문으로 곧장 걸어가는 대신 출입문 안복도로 뒷걸음쳐 들어가면서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이리 와봐. 너가 원한다면 나한테 키스해도 좋아. 그녀가 뺨을 나에게로 돌렸을 때 나는 거기에 키스를 했다. 생각하건대 그녀의 뺨에 키스를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아주 많은 것을 감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 키스가 쌍스럽고 천한 소년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듯이 주어진 것이라는, 그래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 생일 방문객에다 카드 놀이에다 소년과의 싸움 등으로 인해 너무 오래 미스 해비섬 집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내가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섭지 끝의 모래톱 위에 있는 등대가 캄캄해진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을 반짝이고 있었고 저의 대장간 화로에서 나오는 불빛도 길 건너편까지 길게 뻗어 비치고 있었다.